물론 일시적으로 여기서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만 분명한 가소평가됐다. 그리고 머지않아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교수님, 최근에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고 있기도 해요. 예. 네. 외환 보유액도 줄어드니까 또 외환위기 이야기가 나오죠. 네, 우려할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97년 12월 달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204억 달러였습니다. 진짜 이때는 외환위기가 바닥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외환위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거의 2,000원까지 일시적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올 9월 보니까요, 우리 저 외환 보유액이 4,168억 달러예요. 많이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습니다. 네. 작년 10월 달에 4,692억 달러였거든요. 이게 역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요. 524억 달러가 줄어들었거든요. 네. 한 11%가 줄어든 거예요. 외환보유액이 이렇게 줄어든 거는 미국 수지가 적지 않고 최근에 경상수지가 적지 않고 그 다음에 환율이 계속 오르니까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개입했지 않습니까? 네. 개입하면서 이 외환시장 개입한다는 건 달러를 파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2008년 때도요. 이때 우리 환율이 일시적으로 1,500원이 넘었었거든요. 이때도 외환 보유액이 한 24% 정도 감소했어요. 근데 앞으로 저 외환 보유액 더 감소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 외환 보유액이 97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요. 그 다음에 2008년보다도 네. 훨씬 더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일부에서는 환율이 1,500원 넘는다, 1,700원 간다, 이런 전망치도 나오지만은 아마 일시적으로 예생적인 사건에서 중국 대만 공격이나 북한 리스크가 아주 커졌을 때는 일시적으로 1,500원 넘을 수 있지만은 이런 우리가 대순 금융자산 많이 가지고 있거나 외환 보유액도 이 정도 가지고 있다면 환율이 1,500원 넘는 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넘더라도 아주 일시적이고요. 네. 다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하. 최근에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1997년 그리고 2008년 당시보다는 훨씬 더 견고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외환 보유액이 지금 그렇게 적지는 않다라고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게 적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정 외환 보유액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이 적정 외환 보유액은 사실 없어요. 주장하는 없나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옛날에 국제통화기금이 3개월 수입액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거로 하면은 우리가 2분기 기준으로 보면 한 1,840억 달러 정도. 네. 이 정도가 적정 외환 보유액이고요. 그다음에 그린스펀 기도티 룰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3개월 수입액에다 우리 단기예채 이것까지 포함해야 된다. 그러면 한 3,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4,168억 달러니까 그 두 가지보다는 높네요. 네, 넘죠.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결제은행이 오래전에 이것도 한 건데요. 앞에 3개월 수입액에다가 단기예차에다가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주식 채권이거든요. 그게 3분의 1 정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로 계산해 보면은 지난 2분기 기준으로 한 5,800억 달러. 네. 이거로 하면은 우리 외환 보유액이 1,000억 달러 이상 부족하죠. 그렇네요. 근데 이거는 좀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구조적으로 경상수지가 저축이 투자보다 높고 흑자국이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부족해가지고 외환위기 갈 가능성 이거는 좀 낮아 보입니다. 네. 적정 외환 보유액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기준에 따라서 참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환 보유액 지금 4,168억 달러인데 정말 외환 위기가 올 정도까지로 부족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외환 위기가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결론적으로 교수님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요. 1997년 당시 외환 위기가 왔을 때보다 국내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해졌고요. 대신에 대외 부분적으로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오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저 기업 부채가 외환위기보다 더 높아졌고 특히 가계부채가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50%, 105%로 늘어났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과거보다 투자를 기업이 많이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높으니까 가계가 소비를 할 수밖에 많이 늘릴 수가 없죠. 특히 우리 저 가처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거의 40%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건 무슨 일이라면 우리 가계 평균 가계가 한 달에 100만 원 벌면은 40만 원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으니까 소비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소비도 많이 증가할 수 없고 투자도 기업들이 많이 할 수 없으니까 부채가 높으니까. 네. 그래서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가 증가율이 굉장히 낮으면서요. 우리 잠재 성장률, 경제 성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은 2% 안팎인데요. 네. 예, 조만간 2%에서 1%대로 진입하는 과정이 전개될 거예요. 많이 저성장으로 예, 들어가네요. 저성장이요.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1980년대 10% 성장하다가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로 떨어졌고요. 네. 예, 그 이후로 지금 2%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계가 기업이 부채가 많으니까 소비 투자가 늘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우리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특히 15세에서 64세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니까 수요 측면에서 그렇고 공급 측면에서 우리 잠재 성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한국금융연구 같은 데는 2030년 가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1.0으로 떨어진다. 2040년 가면 0.8%로 떨어진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률은 기업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뭐 정부가 돈을 쓰기는 쓸 텐데요. 네.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문제는 국내 부분은 그렇게 안 좋아졌지만은 대부분은 많이 개선됐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순채권국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 부채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우리 자산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외환보유액도 뭐 최근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4,100억 달러 이 정도면은 외환위기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으면 지금도 전화 자주 받아요. 기자분들도 하고 그다음에 요새 또 환율도 오르고 그렇다 보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사람들도 외환위기 오냐 안 오냐. 저번에 한 방송국에 가서도 뭐 외환위기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뭐 좀 비슷한 이야기를 했더니요. 댓글이 대부분 외환위기 온다. 그런 댓글이 좀 많았었다는 이슈입니다. 겁니다. 네. 참, 이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고, 이에 대한 주제가 많이 논의되는 것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환율은 최근 몇 개월간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잖아요. 예. 다시 안정화가 될까요? 사실 뭐 외국인들이 한국 부채, 네. 그다음에 가계부채, 기업부채 이렇게 보면은 한국 투자기가 별로 마음에 선뜻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건전하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가가 명목 GDP 평균 수출 금액 그다음에 홍화량에 비해서 20-30% 저평가됐다. 그리고 환율이 1,430원 넘은 거는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이런 걸 보고 일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10월 들어와가지고 우리 주식시장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는 안 사는데요. 뭐 10월 오늘 지금 방송하는데 24일인데 제가 보니까 하루 빼놓고 조금씩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중이죠? 예,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일부 자금들이 먼저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국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 예, 한국 주가가 저평가됐다. 예, 그런데 최근 환율이 급등하니까 주가가 급등하는데 사기는 조금 겁나죠. 그렇죠. 한번 이렇게 급나오고 주가 급나오고 환율 급등한 걸 보니까 이게 싸지기는 싸졌는데 사기는 사야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환율도 급등 주가도 급등하니까 지금 샀다가 또 그처럼 손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두렵기는 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 주가 저평가됐다,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 아주 좀 빨리 나가는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는가. 그리고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안정되는 우리나라 이런 경제상도 있지만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달러 가치가 지난 9월 최근 통계 보니까 국제 결제은행 기준으로 보니까 32%나 가대평가돼 있어요. 네. 역사상 2000년부터 국제 결제은행이 그런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역사상 가대평가 정도가 가장 심하거든요. 뭐 2000년 IT 거품 붕괴 그때 한 30%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90년대 중반 미국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어가지고 미국 생산성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생산성이 개선되다 보니까 공급성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하고 미국 경제학자들이 미국 신경제다, 골디락스 이코노미다, 미국 경제를 극찬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스닥이든 뭐 여러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고요. 네.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1%에서 23%까지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때 달러 가치가 40% 떨어졌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그때만큼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좋지 대내 않아요. 불균형 너무 확대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빠르면 올 4분기, 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미국 금리가 떨어지고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아마 달러 가치가 조만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지금은 환율이 좀 올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물론 일시적으로 여기서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가소평가됐다. 그리고 머지않아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은 뭐 애한이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환율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달러 가치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원화 가치는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외국인의 자금이 조금씩 시장에 들어오고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시원하게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곧 4분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외환위기 과연 올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결론은 외환위기가 오지 않는다 였습니다. 자, 정말 길게 얘기를 쭉 나눠서 했는데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서 왜 외환위기가 오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퀴즈 시간입니다. 네, 교수님, 세 번째 퀴즈는 무엇인가요? 제가 우리나라 외환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채보다도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다. 97년 외환위기 전에는 네. 우리가 채무국이었거든요. 98년부터 기업들이 구조조정하면서 투자율이 낮으니까 저축률이 투자보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98년부터 작년까지 1조 달러 이상 흑자를 냈거든요. 네. 경상수지 흑자 내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도 하고 해외 증권 투자를 많이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 기업조 주식도 가지고 있고 해외 주식 채권, 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답을 거의 다 드렸습니다만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순채권국이다, 순채무국이다. 네. 너무 쉽죠? 질문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번째 퀴즈는 정말 쉽네요. 순채권국인지 순채무국인지 답글로 달아주시면 세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글 많이 달아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네요. 뭐 글자 몇 개만 쓰면 되니까요. 네. 이번에 세 번째 퀴즈가 가장 쉬웠던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